7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5월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사위원장을 주고 입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인데요. 관련해서 이른바 상황 노릇을 해왔던 법사위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시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믿었던 마누라가 바람을 핀 것 같다는 원색적인 비판에서부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협상 원복시키라는 성토가 쇄도했습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도 민주당 미친 거 아니냐, 모든 개혁 법안을 묻어버리겠다는 거냐, 눈앞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모든 법안 통과 길목에서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 여당 지지층의 반발입니다. 이런 반발과 비판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을 바꿔 상황 노릇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그동안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 추진하지 못한 언론 검찰 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엔 법사위 권한을 체계 작고 심사에 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 상임위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병도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제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여야가 대립하는 일부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계류시켜서 법사위가 문고리 권력이라든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86조 제2항에서 법사위 체계작고 심사의 범위는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상원이나 상황 노릇을 하며 법안을 질질 끌 경우 5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자신들이 법사위에 보낸 법안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법사위가 법안 발목 잡기를 하지 않도록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법사위 기능과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 안건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실제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YTN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2015년 당시 YTN 경제부장이었던 김모 기자가 이건희 동영상 제보를 삼성에 알린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삼성 측과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재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기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 증명서와 업무 방해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까요? 네, 사립고등학교 교사 한모 씨는 네. 그 모 종합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네. 이 학교 학생 남모 양이 네. 10개월간 총 84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했다는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네. 나양의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나양의 엄마는 이렇게 받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네. 제출했고 네. 나양은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애초 한모라는 교사는 왜 남모양이라는 학생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준 건가요? 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네. 한 교사와 나양의 어머니는 서로 공모한 위계, 즉 그 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 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애초 교사와 나양의 어머니가 그 음. 서로 짜고 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청탁을 받고 교사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줬다는 건데 이건 당연히 그냥 문서 위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사안은 일단 위조한 허위봉사활동 확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서 위조죄 네. 성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네. 작성 주체와 내용의 진실 여부에 따라서 네. 위조죄 성립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공문서의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그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에서 허위로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 반면 사문서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사문서의 경우에는 네. 발급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네. 문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네.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네. 문서 자체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했기 때문에 네. 그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네. 그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네. 발급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문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원에 대해 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네. 근무 성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문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가 이 같은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실 네. 여부를 떠나서 네.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령 취업준비생 같은 사람이 이 같은 문서를 그 허위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이번 사안 경우엔 병원 관계자가 허위 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건데 사문서 위조가 성립이 안 되면은 교사나 학부모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별개로 네. 그 사문서 행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즉 허위의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서 학교 네. 봉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네. 그 학교의 정당한 봉사상 수상 업무를 방해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인인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네. 허위문서를 가지고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네.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데요. 네. 참고로 그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딸 관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는데 사문서 경우 내용을 떠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위조했냐 아니냐에 따라 위조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현재 통상 3년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앞으로는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새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 전부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무 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 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불난집에서 생후 12개월 아들을 구하지 않고 빠져나왔다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A씨가 피해자를 쉽게 구조할 상황임에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치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A씨의 자택 안방 멀티탭 전선에서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안방에서 울고 있던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B군을 구조하는 대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이후 다시 방으로 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고 B군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인천 아동학대 살인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이게 지금 피해자가 8살밖에 안 되는데 아동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인 거죠? 네, 지난달 인천 네. 중구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친모와 계부가 고작 만 8살인 초등학생 딸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네. 않고 또 온몸을 때리고 심지어 빨대로 소변을 먹이고 대변 묻은 속옷을 입에 물리게 하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했고요. 그 아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근데 언제부터 뭐 이런 학대를 한 건가요? 친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네. 피해자인 딸을 낳고 네. 이혼을 했는데요. 네. 그 뒤에 2017년에 이 가해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부의 학대는 피해 아동과 그 오빠를 아동복지시설에서 데려온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3년이나 학대 행위를 지속해 온 것입니다. 이게 사망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부부는 피해 네. 아동이 족발을 먹고 몰래 네. 먹고는 이제 뼈를 이불에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이제 벽을 보고 양손을 들게 하면서 네. 학대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행위는 또 35차례 정도나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네. 또 끔찍하게도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게 네. 하고요. 또 이틀씩 그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 아동이 사망했을 때도 네. 이틀 전부터 밥이나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가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고 하는데 네. 그럴 정도로 체력이 고갈된 아이를 네.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요. 2시간 동안 물기도 닦아주지 않았고 또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결국 이 아이는 화장실에서 쓰러지게 됐는데 네. 이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또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사망하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들 부부는 훈육을 했다고 하면서요. 네. 학대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네. 살인의 고의는 애써 부인을 했습니다. 네. 딸이 사망하기 직전에는 따뜻한 네. 물로 샤워를 시켜줬다. 그리고 물기도 직접 닦아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자신들은 이 학대와 사망과는 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9살인 피해자의 오빠가 네. 엄마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했고요. 이 일을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네. 부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여동생이 사망한 당일에 원격 네. 수업이 이제 끝난 후 돌아와서 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네. 동생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네. 또 엄마가 얘 또 오줌 쌌다라고 하면서 15차례나 때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고요. 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동생은 쭈그려 앉아서 떨다가 엄마가 이제 물기도 닦아주지 않았다 그런 진술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평소에 또 엄마가 찬물로 동생을 항상 샤워를 시켰다고 하면서 네.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 흉터 딱지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사망하기 전에 동생의 몸 상태도 또렷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부부 주장 배척하고 9살 아동 진술을 받아들인 데에는 다른 뭐 정황 증거 같은 게 뭐가 더 있었겠죠? 네, 재판부는 아들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점 그리고 네. 그 진술이 일관되고 또 직접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구체적인 점을 중시했고요. 네. 사망 당일뿐만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과거 학대의 범행 방법이나 도구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도 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들의 진술은 네.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 네. 아동의 상처 사진과 일치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징역 30년. 이게 살인죄가 인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부호하에 있는 아이에게 며칠 네. 동안이나 물과 식사를 주지 않고 네. 또 쓰러진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단순한 유기나 학대로 볼 수는 없고요. 네. 사망할 것까지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해서 한 살인이라고 볼 것인데요.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 치사냐 살인이냐 뭐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하수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대개 아동학대 치사죄로 이제 네. 기소가 되면은 네. 10년 언저리의 형벌을 네. 선고받게 되는데요. 네. 반면에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고 인정이 네. 되면 30년이라든지 무기 네. 또는 사형까지도 선고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매우 공방이 치열합니다. 네. 저는 이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인정된 이번 판결이 매우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학대를 수단으로 해서 살해를 한 자들이 오로지 그 수단인 학대만 평가받고 그렇게 잘못된 형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수사 당국이나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애초 하지 못하도록 아동학대 치사를 살인에 준해 처벌하도록 양형 자체를 상향하는 건 어떤가 싶네요. 네. 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